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한마디가 세계 경제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경제학 교수 에밀리 윌슨입니다. 압축 성장국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자죠. 차가운 영국의 겨울 아침 연구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속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키보드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수많은 통계와 숫자로 가득 찼어요. 연구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틴 교수가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항상 그렇듯 비꼬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또 한국 경제를 파고들고 있나요, 에밀리? 그 과로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마틴의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말해주는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과로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나 동료 교수들 대부분은 한국을 비효율적인 노동 환경과 단기적 성공이라는 틀에 가두려 했습니다. 마틴, 한국 경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사회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혁신과 적응력이 숨어 있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늘 낭만적이군요.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들의 성장 모델은 지속될 수 없어요. 반박하려는 순간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BBC 경제전문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의 제안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 경제 성장의 진짜 원인에 관한 특별 연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면 서울 출장도 지원해 드리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선 기회였어요. 한국 경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전화를 끊자마자 마틴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틴, 이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네요. 한국이 어떻게 그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날 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통계와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첨탑들과 달리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흥분과 기대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연구 자료들을 살펴봤죠. 그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너머에 있을 테니까요. 서울에서 찾아낼 진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번 여정이 제 연구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영국보다 빨랐고 공항 내 안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입국장에 도착하기까지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속도를 1.5배로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영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입국 심사가 여기선 불과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관의 움직임은 신속했지만 정확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순식간에 제 정보를 확인했고 짧은 질문 몇 개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효율성에 놀라 심사대를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길. 전광판에는 이미 제 비행기 수화물이 나오고 있다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아직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지는 중일 텐데 말이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자마자 제 캐리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가능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등 무표정한 얼굴로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택시를 잡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는데 여기서는 줄을 서는 순간 바로 택시가 눈앞에 나타났죠. 택시기사는 제 목적지를 단 한 번에 이해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을 보여주며 영어로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서 보이는 풍경이 압도적이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디지털 간판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태블릿으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카드키를 건넸어요. 영국이었다면 최소 15분은 걸릴 절차가 불과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오자 이번 출장의 핵심 파트너인 박세준 교수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 경제 구조와 압축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였죠. 그는 이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세준 교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경험한 속도에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박세준 교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서울 지하철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확히 30초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 그리고 열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계산된 움직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출근 시간의 지하철은 마치 거대한 시계 부품처럼 작동했죠. 승객들은 전화기를 보거나 잠을 자면서도 정확히 자신의 하차역에서 깨어나 내렸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 광경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박세준 교수의 안내로 강남에 위치한 유명 IT 기업을 방문했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이 회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곳의 비결이 궁금했어요. 김민수 CEO는 40대 초반의 젊은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놀랍도록 소박했어요. 큰 회의 테이블과 화이트보드가 가득 찬 사무실은 마치 전략 회의실 같았습니다. 김민수 CEO는 제 연구 목적을 듣고 회사의 업무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식 업무 방식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신속한 개발 주기, 효율적인 근무 방식이 핵심이었죠. 김민수 CEO는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실패하면 빠르게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기업들은 계획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만 몇 달을 소비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 경제 이론으로는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시행착오에 많은 자원이 낭비되지 않나요? 김민수 CEO의 표정이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회사의 성과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제품 출시 속도, 시장 점유율 변화, 그리고 수익성 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적응력을 높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영국에서는 실패가 경력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는데 여기서는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제 경제학적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새겨진 서구식 경영 이론이 한국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세준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이 이번 연구의 시작일 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울 지하철에서 본 속도감, 그리고 기업의 빠른 실행력. 한국에서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전략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실에 앉아 박세준 교수와 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고 책장에는 빼곡히 경제 서적들이 꽂혀 있었죠. 이제 제 연구의 핵심에 다가갈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적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박세준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한국은 지금과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느리고 신중한 사회였다는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빨리 잘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국가적 슬로건이 되었죠.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 교수가 보여준 당시 포스터들에는 하루가 새로워지고 한 달이 다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속도가 곧 생존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방 한쪽에 걸린 그래프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 경제 성장률 곡선이었어요. 그 가파른 상승세는 제가 본 어떤 나라의 그래프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성장이었죠.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이룬 변화를 한국은
절반의 시간 안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국가적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한국이 단 3년 만에 모든 IMF 차관을 상환하고 경제를 회복시킨 사례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다고 했죠. 금 모으기 운동, 구조 조정, 벤처 산업 육성까지 모든 과정이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컴퓨터로 당시 뉴스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 장면, 재벌 기업들이 해체되는 모습, 그리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속도였다는 박 교수의 설명에 깊은 울림을 느꼈죠. 속도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국가적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효율성, 지하철의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IT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생존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군요.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교수의 눈빛이 빛났고 그제서야 제가 진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속도는 한국의 DNA에 새겨진 역사적 유산이었습니다. 영국 동료들이 과로 사회라고 단정지었던 현상 뒤에 이런 깊은 맥락이 있었다니. 제 연구는 이제 진짜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다음 단계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 국가들의 진정한 역량을 드러낸 시험대였죠. 코로나19라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수많은 국가들이 마비되었죠.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빠르게 한계를 드러냈고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방역 체계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진단키트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불과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같은 과정에 최소 3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며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료기술이 뛰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까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검사 방식과 달리 사람들은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됐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추적 시스템 역시 정교했습니다. CCTV, 신용카드 사용 기록, GPS 데이터를 활용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고 위험 지역을 즉시 통제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역당국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방역센터 내부의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확진자 이동 경로, 전국 병원의 병상 현황, 그리고 유전자 분석 데이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순간 영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역학조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의료진은 어떻게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마스크 너머로도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빠른 대응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검사와 치료, 역학조사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내부를 둘러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고 모든 것이 최적화된 동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빠른 판단과 실행만이 존재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방역 속도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회 전반에 내재된 속도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결정과 실행. 저는 의료진의 움직임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였습니다. 연구 일정이 중반을 향해 가던 무렵, 박세준 교수의 추천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젊은 기업가들의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이곳의 분위기가 강남의 대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퓨처웍스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개방형 사무실에서는 2030대 직원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어떤 이는 스탠딩 데스크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강남의 대기업에서 느꼈던 긴장감 대신 자유로운 창의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서지원 대표는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회사의 가치관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빠르게 실패하고 스마트하게 성장하라. 서지원 대표는 제 연구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죠. 과거의 무조건적인 속도 경쟁이 이제는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오래, 빨리 일하는 것보다 성과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직원들은 여유롭게 일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지원 대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합니다. 창의력은 여유에서 나온다고 믿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회사의 성과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짧은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업계 평균보다 30% 높았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95%에 달했고 이직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업무 문화였죠. 회의실에서 몇몇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과로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한 직원은 부모님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저희는 효율적으로 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퓨처웍스의 방문은 제 연구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한국의 속도 문화가 과로와 동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었죠. 서지원 대표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우리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도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더 스마트해졌어요. 판교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그 말을 되새기며 한국 경제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속도 문화가 단순히 이 나라의 특성일까?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을까? 자료를 찾기 위해 BBC 본사가 제공한 최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속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은 한국식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고 독일의 BMW는 한국의 에자일 아저 방식을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영국 NHS 역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참고하며 기존의 느린 행정 절차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처음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한국을 두고 논쟁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리처드 맥컬리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사회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확인을 위해 보고서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독일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완벽주의를 고수해온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한국식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BMW의 혁신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기획부터 제작, 방영까지 단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경쟁력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문득 리처드 맥컬리 교수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곧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속도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걸 깨닫고 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세준 교수는 저를 남산타워로 초대했습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전망대에 도착하자 숨이 멎는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어요.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차량의 불빛이 마치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처럼 보였습니다. 한 도시가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죠. 박세준 교수와 함께 창가에 서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기록해온 모든 관찰, 인터뷰,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추진력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이 나라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혁이에요. 박세준 교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남산타워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서울에서 남산은 도시 재건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 BBC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모든 자료를 편집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진짜 원인, 속도의 DNA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영국과 유럽 기업들이 연락해왔죠. 그들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우리 조직에 적용할 방법이 있는가?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와 첫 강의를 준비하며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첨탑들을 바라봤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이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떠올렸어요. 두 도시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경제학자들이었죠. 저는 지난 2주간의 여정이 담긴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진실을 나눌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을 연구하세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분명 저처럼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저의 임무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은 이제 제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속도의 DNA를 가진 나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가 배우기 시작한 나라.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